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연말정산법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될 김경식 회계사라고 합니다. 본 방송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 얻은 다양한 소득을 과세재원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8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이라고 부르는데, 근로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있죠.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연말정산은 사실 근로자 기준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확히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소득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장님들은 직원을 고용하고 계실 것이고, 사장님은 이러한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수행해 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근로자는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스스로 세금을 신고 납부한 근로자는 주위에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 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면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까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세무서가 연말정산 업무로 마비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일괄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의 소득세 신고 납부를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중에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나 개인사업적인 사장님이죠. 월급을 다 주지 않고 일부를 떼서 세무서랑 구청에 근로자의 이름으로 미리 내줍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을 때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들은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매달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매월 이렇게 원천징수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한다면 그 금액이 상당히 클 거고요.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회사 입장에서 매달 원천징수하는 것이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매달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나 사장님은 얼마를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느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근로소득 간이세표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 원천징수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해야 하는 금액은 월급여액과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번째 줄 보시면 월급여가 250만 원인 사람의 본인 포함 공제 대상 가족 수가 3명일 경우 16,530원, 지방소득세는 10%, 1,650원까지 포함하면 18,180원이 매달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세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근로자마다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모두 다르게 적용될 것인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수로만 일괄하여 과세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다음해 2월에 회사는 연간 지급한 급여 총액을 합계하고 근로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정확히 적용하여 진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진짜 세액, 즉 총결정세액과 1년간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클 경우 근로자는 13월에 보너스로 세금을 환급받고 소고기 먹으러 갑니다. 반대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적을 경우 2월 월급에서 세금이 추가로 과세되고 가난한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 세액과 실제 세액을 비교 정산하는 절차를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런 연말정산 절차로 소득세 신고는 끝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만으로는 정확한 세액을 계산했다고 볼 수 없을 거예요. 따라서 사장님들이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처럼 근로자 개인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2월에 연말정산으로 확정한 세액은 여기서 기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는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여 국세청으로부터 기본적인 공제 자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들이 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한 번에 공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간소화 탭이 있고, 여기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모든 공제 자료가 제공되었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받은 자료는 무조건 공제가 적용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 스스로 공제 요건을 살펴보고 해당 자료가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공제인지,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는 없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공제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는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지 않는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본인에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주민등록 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월세 지급 서류 등 첨부 서류는 스스로 챙겨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 또는 사장님의 경우 근로자가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후 환급세액이나 추가 납부세액은 근로자의 2월 급여에 추가해 주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의 최종 결과물인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는 급여, 상여, 이와 유사하게 받는 금전은 대부분 총급여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한 학자금이나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실비 변상적 급여 등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이러한 명목으로 받는 소득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챙기면서 비과세 소득은 챙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다음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는데, 근로소득공제는 사장님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급여를 얻기 위해 밥도 먹고 교통비도 지출하고 했을 테니까요. 단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수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밥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근로소득공제를 많이 차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500만 원까지는 70%, 1,500만 원까지는 40%, 4,500만 원까지는 15%, 1억 원까지는 5%, 그 이상은 2%가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되고,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여기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이 종합소득공제와 아래 말씀드릴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마다 다르게 공제되고 근로자가 신경 써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므로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에서 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해 곱하는 세율은 6%에서 45%까지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구간 1200, 4600, 8800, 1억 5천,
3억, 5억, 10억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집니다.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테이블을 보시면 과세표준이 10억 원이 넘어가는 구간은 거의 50% 가깝게 세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근로자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진짜 세액, 총결정세액이 구해집니다. 총결정세액에서 1년간 원천징수로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구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해당 세액만큼 환급받는 것이고 플러스가 나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신경 써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명칭은 비슷하지만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효세율이 10%라고 가정하면 소득공제 100을 받았다는 것은 공제금액 100에서 세율 10%를 곱한 10만큼 세금을 공제받았다는 뜻이며, 세액공제 100을 받았다는 것은 세금 자체 100을 공제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금액이 동일하다면 세액공제가 좋다는 결론이고요. 대신에 세법상 공제해주는 금액 수준을 보면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 금액이 당연히 크겠죠. 다음으로 어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이것 적용 요건이나 공제액 등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힘들 것 같고요. 어떠한 공제가 있는지 소개해드리는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가 있고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고 특별소득공제가 있고 그 밖에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 이것이 부양가족공제라는 것입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1인당 150만 원이니까 금액도 크고 다른 공제와도 연결되어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이 계신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연금보험료 납부금에 대한 공제이고,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가 있습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에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자는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그리고 7세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및 입양을 했을 때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공제, 월세세액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에 대한 공제인 특별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시해드린 세액계산 자료를 보시면 총 급여액은 4천만 원, 1년간 원천 징수된 세액은 60만 원이고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4세 자녀 이렇게 3명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로 120만 원, 건강보험료로 100만 원, 신용카드로 본인이 2천, 배우자가 1,0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작년에는 2,500만 원 사용했고요. 또 보장성 보험료로 150만 원, 의료비로 50만 원, 기부금으로 20만 원, 월세로 월 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자, 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 급여를 따질 땐 비과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 말은 없으니까 그대로 4천만 원이네요. 그리고 근로소득공제는 단순 산식에 따라 500만 원까지는 70%, 앞에 표에서 두 번째를 확인해 보시면, 자, 500만 원까지는 70%, 추가 1000만 원까지는 40%, 추가 2500만 원은 15%죠. 이제 계산해 보면 1125만 원 정도 되고, 총 급여에서 이를 차감하면 근로소득 금액은 2875만 원이 됩니다. 다음,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150만원씩 3명,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 120만원, 건강보험료 공제 100만원이 적용될 것이고,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정책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서 좀 복잡한데, 개념적으로는 이게 총급여, 총급의 25%가 최저 사용 금액이거든요. 이 최저 사용 금액을 초과한 사용분의 15%하고 전년도보다 더 사용한 부분의 10%를 공제하는 겁니다. 사례로 돌아와서 보면 최저 사용 금액은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이니까 25%인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3천만 원인 경우 최저 사용 금액보다 2천만 원을 더 쓴 거죠. 따라서 2천만 원의 15%인 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작년에 2,500만 원 사용액에서 물가상승률 5%를 적용하면 2,625만 원, 지금 기준으로 2,625만 원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올해는 3천만 원 사용했으므로 작년보다 375만 원 더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공제율 10% 적용하면 37만 5천 원 추가로 공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는 337만 5천 원이 되겠죠. 자, 다음 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계산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세액공제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제 법정 산식에 따르는데요. 이 사례에서는 68만 4천 원이 공제되고, 보험료는 150만 원 냈지만 한도가 100만 원이므로 100만 원에 12% 공제율 적용돼서 보험료로 공제되고, 의료비는 이제 총급의 3% 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의 3%는 1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의료비 낸 거는 공제받을 수 없고,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고, 기부금은 15%인 3만 원이, 월세는 이제 월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600만 원인데, 여기도 12%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72만 원, 이 세액에서 바로 공제됩니다. 총 결정세액은 총급여, 아까 근로소득 금액 구했고, 소득공제 차감하고, 세율 적용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차감하면 이제 16만 7,250원, 총 결정세액은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에서 기납부세액은 60만 원 냈다고 했죠. 그래서 43만 2,750원이 환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나 사장님 입장에서 연말정산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환급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세를 마무리해주는 것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의 최종 결과물인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인건비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를 받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을 수취할 수 없지요. 이러한 비용, 즉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 등을 지급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작성하는 적격 증빙이 지급명세서인 것이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살펴보면 이제 단순히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다, 요거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을 통해 확인된 자료 모두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 입장에서 연말정산은 곧 지급명세서의 작성, 제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국세청에서 새로 도입한 기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13월의 보너스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남은 기간 동안 어디서 어떻게 돈을 더 써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촬영 시점 기준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겠네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사용 예정 금액을 합하면 이제 연말정산 예생세액을 확인할 수 있겠죠.
또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고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이제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민감한 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도 있고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사전 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하지 않는 경우는 기존의 방식대로 직접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주로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근로자가 귀찮아서 연말정산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수행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아주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신고하게 되므로 연말정산은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만 손해인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제출하고 챙기는 거 귀찮을 수 있는데 이거 다 공제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돈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규정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함으로 하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게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예 그냥 원천징수하면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필요도 없고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